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여러분. 정서행동 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처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중재를 할 때 필요한 강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1교시 때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2차 시에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소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동에게 이제 정적 강화나 부적 강화가 통하지 않았을 때 또는 다른 여러 중재를 사용했지만 아동에게 그런 중재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또 한 번쯤은 고민해 보는 방법이 바로 부적 벌, 정적 벌, 벌에 대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을 하면서 아동에게 벌은 강하면 안 된다, 체벌은 나쁘다라고만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아동을 신체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부분만이 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가 벌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동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제 중재 방법에 벌에 대한 중재를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우리가 중재 계획에 벌이라는 것을 이제 중재 계획 안에 포함을 시킬 때에는 그 벌에 대한 타당성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부모와의 또는 그 아동과의 동의가 다 되었는지의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벌이라고 하면 벌칙과 처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벌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 뒤에 이제 즉각적으로 돼시가 되면서 그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자극이겠죠. 네. 우리가 보통 혐오 자극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적벌인가요? 정적벌인가요? 정적벌인가요? 부적벌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정적벌과 부적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벌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동의 물리적인 게 아니라 혐오 자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행동에 대한 다른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벌칙의 개념과는 연합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또 아동에게 제시를 함으로써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벌칙은 아동의 행동이 나오기 전에 제시를 해서 우리가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한다면 처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죠? 행동 후에 제공을 함으로써 행동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적벌이 처벌에 들어가고 부적벌이 바로 벌칙에 속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벌칙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벌칙의 유형은 우리가 흔히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고통을, 신체적인 거나 여러 가지 아동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벌칙이 벌에 속해져 있고요. 또 우리가 아동을 혼내는, 꾸지람을 하는 것도 벌칙의 유형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동과 또는 부모님과도 우리가 벌칙 유형 중에서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타임아웃과 반응 대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타임아웃이랑 반응 대가에 대한 벌칙 유형을 아마 행동 계약이라든지 중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길 거라고 제가 생각은 드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런 고통을 주는 벌칙을 사실 현장에서 사용할 일이
이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동을 때리는 거예요. 이제 아동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에 아동에게 뭐 손바닥을 때린다. 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다 보면 아동이 문제 행동, 이제 이거는 한국의 경우보다는 이제 미국에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동이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에 아동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줄인다.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아마 이 벌칙을 사용해서 아동을 중재하는 그런 내용의 논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손바닥을 뭐 한 대 때린다. 사실 저도 우리 아이가 뭐 말을 듣지 않거나 뭐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뭐 이렇게 좀 때렸을 때는 저도 이런 고통을 주는 벌칙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 대씩 때리기도 해요. 이제 때리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뭐 이제 우리가 신체적인 통증이나 이제 다른 뭐 전기나 이런 충격으로 다른 감각 수용기를 활성화시키는 행동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무조건 벌칙이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사전 학습 없이도 처벌적인 자극이 되는 거죠. 아이가 맞은 경험이 없다고 해서 매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 맞아서 무서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고통을 주는 벌칙은 이제 처음 이제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 없이 바로 자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벌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질책입니다. 이제 아동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에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지금 어떤 행동인 거지? 이렇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뭐 부정적인 언어 자극이라든지 또는 말없이 우리가 이렇게 아동이 이렇게 막 째려보고 있는 행동이나 아동이 막 이렇게 문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꽉 잡고 있는 행동도 이런 질책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동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단지 아동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에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이게 무언가 문제가 될까요? 네,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에게 눈빛으로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것 또한 우리가 아동의 잘못에 대한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질책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질책에서도 우리가 언어적으로 아동에게 뭐 꾸지람적인 말을 하든지 뭐 아동에게 그렇게 뭐 언어적인 부분으로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조건적인 우리가 벌칙으로 들어가겠지만 아동을 이렇게 잡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눈빛으로 우리가 아동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는 부분에서는 무조건적인 벌칙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교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계속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근데 그것 또한 이제 벌의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벌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른 형태의 벌칙과 이제 연합을 하고 중재를 할 때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또 이런 효과를 우리가 아동의 중재에 좀 사용을 많이 하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벌칙이다. 벌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수업 지도안을 작성할 때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다 보면 거의 뭐 정적 강화, 나는 아동이 이런 좋은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강화를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적는 편이세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발상으로 아이가 뭐 문제행동, 자해행동이 너무 심한데 아동에게 자해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강화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돌려서 생각을 하면 나는 아동에게 강화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아동이 자해행동을 소구하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행동이 올라갈 수가 없고, 우리가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만 긍정적인 정적 강화를 제공을 할 건데, 우리가 이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전까지는 많은 회기에 여러 가지 중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업 지도안에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지도할 때에도 우리가 아동이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정적 강화를 사용하는 부분만을 포함하기보다는 아동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행동을 소구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아동이 문제 행동을 통해서 옆 학생들에게 피해가 갔을 때 나는 이 아이에게 또 어떤 벌이나 그런 행동 계약을 할 건지가 들어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게 바로 타임아웃과 반응 대가입니다. 이제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로는 이제 아동의 행동 뒤에 즉각적으로 이제 강화물을 받는 기회를 상실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보통 어떻게 해요? 땡땡이 너 시끄럽게 했으니까 교실 뒤에 나가서 서 있어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바로 타임아웃이죠. 땡땡이 너 지금 친구랑 떠들었으니까 교실 밖에 나가서 서 있어. 그건 어때요? 배제적인 타임아웃이죠. 이렇게 타임아웃은 아동이 그렇게 행동을 강화받는 그 순간에서 아동을 아예 이제 밖으로 그 강함을 받고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건데, 이것 또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동이 타임아웃이 오히려 더 큰 강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ADHD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자리에 앉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착석이 잘 안 되고 5초 이상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든 학생인데, 이 학생의 우리가 중재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아동이 5회 이상 착석을 하지 못하면 나는 타임아웃을 사용하겠다라고 중재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린 타임아웃이 이 아동에게 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학생은 지금 자리에 앉는 거 자체가 너무 곤욕스럽고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5번 일어났더니 아동이 워낙에 복도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동은 이 타임아웃이 강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동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서 마음껏 복도를 다닐 수 있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또래 학습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싶은 것에 강화를 받고 관심 받는 것을 가지고 강화를 받는 아동인데,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이라는 강화물을 이제 우리가 소거시키는 게 바로 타임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동의 행동 특성과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찰한 후에 타임아웃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타임아웃에서 사실 배제하는 타임아웃과 비배제 우리가 타임아웃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제 배제 타임아웃을 완벽하게 강함을 받는 기회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아예 교실 밖으로 내보낸다든지 또는 복도로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타임아웃 방을 만들어 놓고 아이를 넣는다든지. 그런데 이제 비배제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교실 뒤에 서 있게 한다든지 선생님 옆자리에 생각하는 의자를 보통 만들어서 아동에게 잠깐 앉아있게 한다든지 하는 게 비배제 타임아웃인데, 아무래도 배제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또 윤리적으로 아동을 우리가 몇 분 이상 타임아웃 시킬 것인가, 이게 아동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또 윤리적인 문제로도 조금 많이 지금 얘기가 많은 편이에요. 우리 지금 뉴스에 보시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보면 아동을 어두운 방에 가둬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아동이 막 울고 있는 이런 거 우리가 뉴스에서 막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타임아웃이, 배제하는 타임아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아동에게 벌을 사용을 했다는 거겠죠. 그죠? 벌을 사용했다는 건데, 과연 그 만 1세,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나이로 2살, 3살인 아이에게 우리가 배제하는 타임아웃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었나? 아동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비배제 타임아웃인데 왜 아이들 식판 의자에 끼어서 앉혀놓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 그것도 과연 우리가 윤리적으로 괜찮을까요? 그 아이가 분명한 거는 아직까지 관심이 강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임의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타임아웃은 이제 올바르게 우리가 벌을 사용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학교에서 우리가 타임아웃, 배제든 비배제든 우리가 타임아웃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그 학생을 관찰했을 때에 관심받는 거에 대한 강화라든지 옆 학생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했을 때에 우리가 이 아동은 뭐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우리 이 학생의 문제 행동을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사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반응 대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토큰을 생각하면 돼요. 아동이 잘했을 때마다 우리가 어때요? 이제 고학년에 올라가면 토큰을 하나씩 주고 뭐 5개면 5개, 10개면 10개를 모아서 아동이 원하는 큰 광화물로 교환을 하는 걸 행동계약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반응 대가 같은 경우에는 그 토큰을 하나씩 뺏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대신에 이 반응 대가는 이제 타임아웃과는 다르게 그 활동에서 아동이 소외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던 우리가 이 강화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일시적으로 이제 상실한다는 거지. 완벽하게 우리가 차단을 당하는 건 아니겠지. 5개, 우리가 지금 아동이 3개를 모았는데 수업 시간에 너무 심하게 5분 동안 떠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토큰 하나 회수해 간 거죠. 그럼 아동은 3개 중에서 하나를 뺏겼기 때문에 아직 2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동이 수업 시간에 활동을 잘했을 때에는 다시 그 빼앗겼던 토큰을 우리는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동은 그 기회를 일시적으로 상실했지만 또 빠르게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임아웃과 반응 대가를 다르게 봐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러면 속어는 어떤가요? 속어는 줄이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다릅니다. 속어는 우리가 받고 있던 강화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응 대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강화물을 이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강화물을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있을 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서거와 반응 대가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처벌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이제 요인들을 살펴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바람직한 대항 반응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봐야 돼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감소시키게 되면 동시에 우리가 또 바람직한 대항 반응에 대해서 증가시키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내가 어떤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그러고 나서 어떠한 바람직한 행동을 제시를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처벌이나 이런 부분으로 소거를 하고 또
그 이외에 우리가 항상 속어 때도 저희가 똑같이 강조를 했어요. 그냥 단지 속어를 하게 되면 속어만 하게 되고 처벌만 하게 되면 아동은 분명히 또 다른 문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이제 처벌이나 속어를 통해서 감소를 시켰다. 그러면 그 행동을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긍정적인 행동을 꼭 제공을 하고 그 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강화물을 또 우리가 계획하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1차 시 때 배웠던 강화와 속어 그리고 이 처벌까지 여러분들은 항상 세 개를 함께 묶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단지 우리가 더 관심 끌기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자기가 하기 싫은 행동을 피하기 위한 회피에, 도피에 대한 거였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처벌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 앞에 무언가를 제거한다면 없어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처벌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처벌하는 자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처벌 사용 시 벌칙이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처벌 자극이 이제 강할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이 강도가 우리가 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조건이랑 극대화되는 부분과 또 우리가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을 최소화하냐에 달려서 우리가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우리가 질책이나 앞서서 배웠던 벌칙을 통해서도 우리가 행동을 수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생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겠다. 그것은 오히려 너무 과한 처벌로 인해서 아동들의 긍정적인 행동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처벌을 사용할 때는 그 아동의 문제 행동의 중요도와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벌의 선행 자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언어적 규칙이 이 부분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SD가 반응이 강화될 때 존재하는 우리가 자극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것은 반응이 처벌을 받을 때 존재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동이 부모님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자꾸 이제 혼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럼 어때요? 오늘 엄마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이런 걸 요구하지 않겠다. 나는 이럴 때 요구했다가 나는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행 자극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벌칙 주기에 대한 지침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은 우리는 지금 이 벌을 배우면서는 아동에게 벌을 주기로 생각을 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뒤에는 벌을 즉각적으로 주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연한다면 아동은 이게 우리가 이 행동으로 지금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일어난 다른 행동을 통해서 벌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혼동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문제 행동을 중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은 우리가 그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때 즉각적으로 주어야 되고 또 우리가 벌은 간헐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마다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왜 병 주고 약 주니라는 뭐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벌칙을 줄 때에는 절대로 정적 강화와 짝지어서는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칙을 주는 사람은 벌칙을 줄 때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로 아동에게 벌칙을 주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웃으면서 너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가 선생님이 너 혼낼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벌을 주는 부분이 아동에게 벌인지 강화인지 규칙에 대한 뭐 부작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지침 1, 2, 3, 4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규칙을 지켜서 벌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치료적 처벌에 대한 예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장애나 이제 우리가 ID나 오티즘이 있는 이런 아동들이 되게 자해 행동이 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해 행동이 그냥 가볍게 그냥 나를 때리는 행동이다, 머리를 때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들이 느끼는 고통의 감각과 이런 ID나 오티즘 아이들이 느끼는 감각이 조금은 틀려요. 이게 우리가 감각 추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아픔에서 느끼는 쾌감을 통해서 아동이 점점 더 심해져서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아동에게 처벌은 안 돼. 아동이 뭐 긍정적인 행동할 때까지 기다렸다 강화를 하겠어. 그거는 이제 아동의 우리가 이런 자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놔두는 입장이 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자해행동이나 상해하는 이런 행동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제지를 해야 되고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해행동을 제지할 때는 우리가 벌이 필요하다면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짜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윤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아동의 그런 심리 상태와 처해진 환경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잠재적인 해로운 처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있어요. 사실 벌은 이제 정적 강화보다는 이제 보여지는 이제 부작용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그렇고 뭐 부모들도 그렇고 우리가 전문가들도 벌의 사용을 많이 이제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이런 공격적인 행동에 처벌을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어때요? 더욱더 더 다른 이제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우리가 아동이 이제 벌을 계속 받다 보면 공포에 쌓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아동이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뭐 우울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또 다른 정서 장애를 또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피 행동과 회피 행동도 있는데 이제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 상황만 되면 이제 회피하는 행동을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고 이제 항상 우리가 처벌을 받다 보면 처벌이라는 것은 어때요? 문제 행동을 소거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소거시켰지 우리가 칭찬이나 더욱더 많은 자신감을 받지 못해요. 앞에 우리가 감정적인 행동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위축되고 우울하고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다 보면 이제 아동이 이제 이 문제 행동을 빼고 나서도 거기에 필요한 긍정적인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는데 오히려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고 또 우리가 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다 라고 마음을 표현하듯이 계속해서 이런 벌을 사용하는 부모를 보고 큰 아동은 그 아동이 커서 부모가 되었을 때 다른 강화를 사용하기보다는 쉽게 처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벌의 벌의 우리가 강도에 대해서 사실 누가 정해주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 과학적으로 입증되진 않아요. 이만큼의 벌을 가했을 때 뭐 해가 없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뭐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벌의 강도가 있다, 벌에 이제 뭐 적적선이 있다 이런 말을 저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벌에 있어서 우리가 이 아동 사용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인가 이런 부분을 사실 정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동에게 벌을 과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적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고민을 하고 사용해야지만 아동에게 효과적인 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벌은 신중하게 사용해야만 되겠죠? 앞서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많은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또 그에 비해서 사실 벌은 또 많은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사용할 것을 여러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처벌에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여러 중재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고 아동에게 필요한 서거와 긍정적인 행동 지원과 강화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게 또 다른 중재가 필요할 때만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를 조금 더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벌에 대한 마지막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는데요. 이제 유형 1에서 보면 어때요? 자신이 처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면서 계속 처벌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동에게 질책을 하고 뭐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아동을 잡고 있고 이런 부분도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아동에게 또 다른 강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제 강화와 이제 우리 속어 그리고 이제 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도안에서 이 부분이 꼭 포함이 되어야 돼요. 이제 아동에게 어떠한 강화를 사용할 건지, 어떤 문제 행동을 소고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게끔 할 것인지, 또는 이제 가정이죠. 아동에게 이렇게 했지만 이 아동에게는 뭐 타임아웃이나 이런 관심을 너무 끌기 위해 하는 문제 행동에 나는 뭐 비배제 타임아웃을 뭐 1분간 사용하겠다라는 이제 벌이겠죠. 이런 부분이 적어도 하나 이상은 지도안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그 부분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바쁜 5월에도 또 그래도 기운내서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 또 혹시나 또 뭐 지난주처럼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